예, 그러죠. 뭐 직관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썩 자랑할 만한 외모도 아니고 막 그래서 마스크를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많은 칭찬을 곁들여 주셔가지고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리시죠? 지금 정말 이 뜻깊은 계명대학교 모교 철학 입문 강좌에 초청해 주신 백승균 원장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재성 선생님은 저하고 같이 해결학회나 이런 데 사회철학 연구회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동료고요. 또 2년 개인적으로는 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 밑에서 학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인연이 깊은 그런 학자로서 또 존경하는 학자로서 일하고 계신데 오늘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마찬가지 백승균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임을 주선해 주신 특히 오상택 선생님과 제가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에 역사는 진보하는가라고 하는 상당히 정말 어려운 주제이지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고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제가 자유롭게 역사는 진보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략 1시간 정도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소개했습니다. 2017년에 대동민주유학과 21세기 실학 1055쪽에 달한 책인데 왜 그렇게 많은 쪽수를 들여서 쓰느냐. 그 2탄이 제가 10월 22일 날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그것도 아마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 왜 내년 3월 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만 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어떤 아직은 정리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닌가. 역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고 저 역시 그것을 하나의 아주 엑시스처럼 농축시켜 가지고 어떤 이렇게 압축된 언어로 또 정연된 언어로 이렇게 서술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어떤 학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글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역사는 진보하는가와 관련된 글을 제가 좀 더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저서 문제 또 11월 달에 제가 또 학회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좀 너무 몸에 무리가 와서 그런지 그건 한 달 동안 사실 좀 많이 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어서 보충 글은 여러분들께는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그 보충된 글도 함께 섞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이재성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백승균 선생님이 해겔의 역사 철학의 어떤 역사 철학, 달리 말하면 어떤 진보 사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역사 목적론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그런 역사 목적론의 기본 규정이나 어떤 근본 사상, 주장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왜 나타났고 그러한 생각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간계와 정신의 화해하는 힘 이게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발표면의 부제인데요. 여기에서 보듯이 어떤 정신의 화해하는 힘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어두운 점 혹은 폭력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간단하게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과연 역사 철학의 어떤 진보 중심의 목적론 쪽 중심의 역사 철학적인 구상을 했던 철학자 중에서는 사실 해겔이 최고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철학을 구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내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 이성의 관계라고 하는 용어와 어떤 정신의 화해하는 힘 그것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혹은 그것의 화해의 어떤 폭력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화해라는 이름의 폭력성에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겔 역사 철학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짚어나가는 식으로 강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들어가는 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발표문을 뭐 여러분들 읽어보셨던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제가 쭉 따라서 읽을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냥 자유롭게 강연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도 두서없지만 그냥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자유롭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제가 썼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동료 학자 이재성 선생님의 소개에서도 드러났듯이 2009년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9년 이후에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동양 철학, 특히 공자와 맹자 혹은 주의, 성리학에 흐르는 동아시아의 유교 사상의 전통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과 그 역사적인 현재성에 대해서 매우 깊은 어떤 그 성찰과 어떤 그 감명 속에서 일대 사상의 전환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제는 해겔을 떠나서 뭐 성리학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또 우리 한국에서 성리학이나 유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 유학 동양학부에 초청을 받아서 또 동서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비교의 강연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어떤 사람들은 저를 그냥 동양 철학 연구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제가 원래 해겔 정치철학, 역사철학 전공자라 하면 좀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는 말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정말 공부를 제가 많이 한 건 아닙니다만 공부를 하다 보면 서양 철학, 특히 근대 서양 철학의 어떤 독특한 매력이랄까, 독특한 어떤 성격이랄까, 어떤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마 갈등 혹은 폭력 혹은 뭐 전쟁 뭐라고 하든 간에 이런 갈등과 폭력의 순기능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유혹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 들어가는 말에서도 여러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해겔은 이성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폭력과 전쟁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인간의 문명과 역사를 진보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의 틀로서 이제 해겔이 제시하는 그 유명한 혹은 또 악명 높은 어떤 개념인데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충진 선생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칸트의 그 비사회적 사회성 혹은 비사교적 사회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간의 어떤 인간 사회에서의 갈등이라든가 경쟁이라든가 심지어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인류의 문명과 도덕을 진보시키는데 어떤 결정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묘하고 특이하다. 우리가 공자나 뭐 맹자의 글을 읽어보면, 혹은 동아시아에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아시아의 그 고전 텍스트를 다 섭렵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몇 조가리밖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에 의거해서도 동양에는 서양 근대 철학자들에게 나타날 정도의 그런 어떤 갈등과 경쟁, 어떤 이기심, 어떤 뭐 전쟁, 심지어 폭력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순기능에 대한 설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거꾸로 유럽의 근대 철학자들에게는 독특하게 이런 지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국민적인 합의를 이뤘듯이 어떤 민주주의 이 정치 체제가 규범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정당한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미 전 국민적인 합의를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뭐 한국의 민주공화주의가 어떤 역사적 맥락과 어떤 사상 문화적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이것이 형성되어 왔는가에 대한 물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라고도 봅니다. 역사의 진보와 연관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그 과연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뭐 마치 어떤 선생님처럼 뭐 좀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보고 있죠. 그런데 촬영한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말하는 용어들이 너무나 조심스러운데 굉장히 주눅 들고 어떤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뭐 흔히들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미국의 전 대통령이나 부통령 와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왕왕 하고 있고, 뭐 오늘 요즘 우리 지금 파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해서 과연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갈등이라든가 어떤 그런 시끄러운 소위 뭐 어떤 그런 표출, 갈등의 전면적인 표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흔쾌하게 동의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또 무언가, 또 이게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역관계를 통해서, 권력 관계를 통해서 어떤 구성되고 언론에 의해서 어떤 활성화되거나 심지어 조작되거나 심지어 어떤 규정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마 마음속으로, 몸속으로 갈등과 투쟁이 굉장히 좋다. 이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좋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역동성의 비밀이다. 이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몸으로 아마 동의할 분이 있는지는, 이론적으로는 동의하는 사람이 꽤 있죠. 이론적으로. 근데 몸으로 잘 거기에 동의가 안 가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서양에서는 뭐 사실 너무나 자명한 거죠. 미국의 민주주의를 뭐 미국의 어떤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구상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제가 뭐 워낙 큰 학문적 쟁점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 역시 어떤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양한 정당들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기본으로 해서 대중들, 일반 백성들,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그 갈등의 어떤 표출을 막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주주의라든가 역사의 혹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왜 그토록 서양 근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성찰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역사는 진보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저는 연관되어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머릿말에 갈등과 폭력의 순기능에 대한 어떤 서양의 근대 철학자들, 사상가들의 어떤 그 긍정적인 서술을 어떤 그 문제 제기를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주로 오늘은 헤겔의 역사 철학에 나타난 이성의 관계 혹은 정신의 화해하는 힘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안고 있는 어떤 곤혹스러움, 어떤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진보성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믿음이 굉장히 문제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서양의 근대 세계에서 이런 역사에 대한 혹은 역사 철학적 질문들 혹은 이름하여 어떤 진보사관 이런 것들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표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발표문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좀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늘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듯이 이 기독교의 어떤 종교의 역할의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빼고는 사실 역사 철학 혹은 달리 말하면 역사 철학을 근대적으로 얘기하면 목적론적인 역사 철학, 역사 형이상학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런 사유방식이 나타나게 된 어떤 문화적인 조건으로서 뽑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저 역시 어떤 기독교의 영향을 뽑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역사 철학이라는 게 간단하게 뭐냐, 혹은 역사는 진보하는가라고 하는 건 뭐냐? 정말 아까 백승규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너무나 큰 이야기죠. 역사가 어떤 한국사도 아니고 동아시아 지역사도 아니고 서양사도 아니고 전체 인류의 역사, 전체 인류의 역사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어떤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역사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좀 어떤 궁극적인 원리에 대한 탐구로 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이끄는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그런 궁극적 원리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제기됐던 것이 바로 서양의 근대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줬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다. 그 이전 고대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역시 어떤 순환사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어도 어떤 계절이 반복되듯이 순환적인 역사, 동양에는 뭐 더 강력하게 순환적인 역사관이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그런 사유방식과는 다르게 역사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서 끝까지 어떤 그 무엇이 긍정적으로 관철되고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목적, 역사를 규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규정한 목적에 대한 생각이 없이는 사실 역사 철학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그런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어떤 장으로서 설명하고 해석했던 최고의 혹은 가장 체계적인 철학자가 바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헤겔이고요.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헤겔의 역사 철학은 인류 역사 전체를 어떤 목적론적인 시각 속에서 체계적으로 서술한 어떤 최고의 학문적 성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기독교와 연관되느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혹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기독교 신앙이나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뒤에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헤겔이 기독교의 어떤 신학을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재구성한 어떤 그런 사유를 비판하는 것이고, 그런 사유가 갖고 있는 한계를 비판하는 것이지 어떤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를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의하면, 아마 뭐 적어도 헤겔이 이해하는 바 기독교에 의하면 신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화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헤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인간화, 맨슈베르둥 뭐 독일로 하는데 육화되었다. 신의 말씀이 예수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신의 창조,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의 창조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탄생과 죽음, 또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저는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뒤에 얘기하고 있는 정신의 화해하는 힘의 원형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죽음으로써 부활을 해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독일말로 하면 가이스트인데, 그 가이스트가 바로 헤겔의 오늘날 말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헤겔은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성령의 어떤 그 신학적인 것을 굉장히 세속적인 형태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사상의 영향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는가? 그 이하에서 그래서 기독교를 통한 어떤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이 역사 철학, 특히 목적론적인 역사 철학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근대 세계에서 나타난 어떤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적인 분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을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은 어떤 물질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에너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또 굉장히 문제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뭐 심지어 흔히들 자연의 탈신성화라고 하는, 즉 자연의 신성성이 벗겨지지 않으면 사실 근대의 자연과학이 불가능했던 것이고, 근대의 자연과학이 불가능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행복의 풍요로움, 어떤 자연을 마음껏 유린하거나 마음껏 정복해서 인간이 요구하는 바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자연과학의 탄생이 없었다면 아마도 오늘날의 기후위기는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지점에서도 근대 서양 세계를 형성하는데 예를 들면 자연을 신화적으로 신성한 것으로 바라보게 된 어떤 세계관을 해체시키고 철저하게 인과적인 어떤 그런 세계나 우주로 변형시키는데 역시 기독교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사실 그래서 근대 자연과학의 탄생 과정에서 역설적이지만 기독교의 어떤 영향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바로서는 어느 정도 학계에서는 상식적인 어떤 논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이 어떤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서 삶의 의미와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가? 당연히 인간의 역사 세계에 되겠죠. 역사 세계 속에서 인간의 삶의 의미가 이해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근대에서 굉장히 도드라지는 사유 방식으로 등장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어떤 그 영향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들고 싶은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서양의 근대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특히 뭐 해겔의 역사 철학에서도 마찬가지 가장 큰 주제가 아까 백승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양 유럽을 통해서 게르만을 통해서 인류가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국가죠. 그런 의미에서 근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이름하여 모든 시민들 적어도 그 국가의 구성원 전체의 어떤 자유와 평등 같은 것들을 인정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국가의 탄생, 그런 의미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이 굉장히 유럽 근대성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유럽 근대성의 특성과 관련된 근대 유럽의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또 강조하듯이 전쟁과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럽의 근대 국민국가가 탄생했습니다. 뭐 종교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유럽 전체를 초토화시켰던 종교 전쟁이라든가 또 유럽은 근대 역사를 보면 정말 끊임없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경쟁과 갈등, 전쟁을 통해서 어떤 그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근대 국민국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기타 등등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바로 타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전쟁으로 나를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역설적으로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시켰던 것이고, 그런 근대 국민국가가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바 오늘날 소위 인간의 어떤 자유와 어떤 생명과 안전이라든가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 또 다른 문제겠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이태원 참사 문제와 연관해서도 이게 나라냐 혹은 나라다운 나라가 뭐냐, 나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나라냐라고 하는 의구심 같은 것도 들을 수밖에 없지만, 하여간 적어도 근대 국민국가가 자랑하는 바로서는 바로 즉 국가가 국가인 이유는 그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데서 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본주의라든가 어떤 전쟁의 와중 속에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배경이 돼서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그 폭력과 전쟁과 어떤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어떤 순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유를 이렇게 하도록 해 주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가 이제 근대 세계에서 어떤 역사 철학이 나타나게 된 그런 문화적인 혹은 역사적인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헤겔로 상징되는 근대 역사 철학, 즉 목적론적 사유 방식, 즉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실현의 과정으로서 아까 백승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동아시아 중국에서는 한 사람의 황제만이 자유로웠고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뭐 몇몇 소수만이 자유로웠고 근대 게르만 세계에서 기독교를 매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민평등의 어떤 그 자유로운 어떤 평등한 인간관이 탄생했고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국민국가를 통해서 보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역사, 이름하여 어떤 자유의 실현의 역사, 혹은 뭐 달로 말하면 헤겔은 이성의 실현의 역사 혹은 정신의 실현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듯이 이성 자체가 혹은 자유 자체가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보편적으로 실현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역사와 처음을 관통하는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기본 원리가 될 것이고, 그런 기본 원리, 자유라고 하든가 이성이라고 하든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과정 전체를 설명하고 서술하고 있는 헤겔의 역사 철학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목적론적인 역사 철학이고, 그런 의미에서 진보사관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역사 철학인데요. 그런 역사 철학이 발견하게 된 어떤 배경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과연 보편성을 띌 수 있느냐? 과연 그건 유럽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나타난 특이한 유럽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더 맞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무리하게 일반화시켜서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역사 발전의 어떤 모델 같은 것들을 인류 문명 전체의 모델로 투영을 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또 제가 오늘 역사는 진보하는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던져보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 혹시 시간이 되시면 뭐 질문을 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잠깐만 제가 목을 축이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배가 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바로서는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도 여전히 유럽의 역사 발전 모델을 모델로 해서 동아시아 한국사가 서술되어 있죠. 세계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중세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근대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 발전의 모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조선 사회를 바라볼 때 늘 조선 영정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사극에도 많이 나타납니다만 영정조 시기를 흔히 조선 후기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의 특성을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조선의 중세적인 신분제적 질서가 변동되는 시기. 그 중세의 신분제적 질서가 변동되던 시기는 뭐예요? 그 신분제 질서가 변동돼서 자본주의적인 어떤 탈신분제적 사회로의 이행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로 인해서 좌절되었다.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현재 오늘날 한국 역사를 쓰는 기본적인 어떤 주류적인 교과서적인 어떤 시각인데요. 그것 역시 굉장히 유럽 중심주의적 사유 모델을 우리의 역사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과연 조선 사회를 500년 역사를 어떤 그 중세적인 신분제 사회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건 오늘날 학계에서도 엄청나게 논쟁이 됩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화두 삼아서 얘기를 해보면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의 중세 봉건제 사회라 한다면 신분제 사회인데, 신분제 사회는 뭡니까? 신분이 세습되는 겁니다. 신분이 세습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주가 있으면 영주 아들은 영원히 영주입니다. 농민도 마찬가지 세습됩니다. 농민의 아들은 영원히 농민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이게 중세 봉건제 신분 체제죠.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정치를 담당하는 사무라이 계층은 늘 사무라이 아들에게만 그 정치적 통치 계급의 신분이 세습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조선에서는 그런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세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의정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사람 없습니다. 물려줄 수도 없어요. 과거제를 통해서 자기가 영의정이 되든 말든 해야 되는 것이지, 시험을 통해서, 과거제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능력을 거쳐가지고 그 사람이 물론 아버지의 후광이라든가 가문의 후광은 있을지언정 영의정 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영의정을 물려주거나 판서라고 하는 지위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는 있을 수도 없거니와 한 번도 없었죠. 그럼 도대체 조선의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 신분이 세습되는 신분제 중세사회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지. 오히려 과거제는 굉장히 근대적인, 아까 얘기한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진보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조선은 묘하게 노비가 많았습니다. 노비. 물론 노비가 과연 노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노비라고 하는 존재는 독특해요. 특히 한국 사회, 조선 사회에 있었던 노비 존재는. 그럼 노비 존재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노비가 뭐 30% 혹은 심지어 어떤 때는 50% 이상 되었었는데, 그런 사회를 어떻게 중세적인 신분제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자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럽의 역사 발전 경로를, 즉 중세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근대, 세계의 이행이라고 하는 유럽이 겪었던 발전 경로를 마치 모든 인류 사회가 겪어야 되는 그런 발전 경로인 것처럼 자명하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 상황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사실은 여러분들 직감하셨겠습니다만, 헤겔이 얘기하는 바 어떤 과연 역사가 그런 식으로 일직선적으로 동양은 영원히 한 명만 자유로웠고, 서양 근대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그런 인류 역사의 보편사적인 발전 경로가 과연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유력한 사실 반론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식으로 유럽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로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의 관계와 이제 역사의 궁극 목적으로서 화해인데요.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성의 관계와 간지, 아까 어떤 분이 궁금해하셨다고 하는데, 뭐 간지, 관계, 교활함, 이걸 리스트, 내가 표현부터 할 때 리스트를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국 학계에 어떤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간지, 간귀한 지혜, 교활함, 뭐 관계, 간사한 계책,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관계, 뭐 교활성, 뭐 간지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성이 교활하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헤겔이 볼 때 역사는 이성이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이성을 궁극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즉 이성의 실현이 인류 역사의 궁극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어떤 거냐면, 이성이 실현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아까 얘기했던 그걸 이제 뭐 사람이 숫자로 얘기한다면, 동양은 한 사람, 고대 그리스로만 소수, 유럽 게르만 세계는 뭐 만인이 자유로워진다, 이성적으로 된다, 뭐 이성적 주체로 인정받는다.
그런 어떤 이성의 실현의 과정이 이제 처음과 끝으로 딱 수미일관하게 설명되고 있죠. 그런 어떤 이성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교활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교활하냐? 이성은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성은 안타깝게도 인간의 이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와 우주와 신이라고 얘기할 만한 신적 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적 이성,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성, 절대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어려워요. 제가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이따 질문을 해줘도 좋고, 또 네이버 열린연단에 가시면 제가 올해 4월 달에 헤겔의 개인과 자유, 개인과 공동체, 자유에 대한 헤겔의 이론의 장점과 한계를 다루는 네이버의 열린연단의 강연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한 보충 자료 역시 거기에 상당히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반부 이런 때 그걸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헤겔이 바라보는 이성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인간의 사유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와 자연과 역사 전체를 관장하는 궁극적인 원리로서 이성, 그것을 이름하여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적 신에 대한 헤겔의 개념이 바로 이성이다, 혹은 절대정신이다, 뭐 들어봤을까요? 뭐 절대자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막 자기를 실현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인간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열정, 특히 인간의 열정을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세계사적 개인들이라고 하는 헤겔 역사 철학의 또 다른 유명한 구절입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세계사적 인물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정을 시작한 시저, 케사르, 나폴레옹,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을 세계사적 인물로 헤겔이 즐겨 거론하는데요. 이 세계사적 인물,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라든가 예를 들면 시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시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권력을 장악하고 또 정적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적들과의 대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정을 시작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헤겔이 볼 때는 바로 그것이 로마 공화정이 로마 제정으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 발전의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서 시저가 활용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성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이렇게 어떤 시저의 어떤 권력욕이라든가 어떤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정복욕, 뭐 기타 등등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수단으로 삼아서 이성은 늘 자기를 실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납득하기 힘든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헤겔도 어떻게 도대체 이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즉 인간의 열정 활동과 어떤 신적 이성 사이의 관계를, 신적 이성을 목적으로 보고 그 목적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서 인간, 세계사적 인물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 용어를 죽을 때까지 고민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목적 수단의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사유의 틀이라든가 개념을 확정짓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면 그런 이상한 어떤 생각, 인간의 열정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성은 자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간교함과 교활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유의 맥, 이게 뭔지, 그건 바로 제가 볼 때는 기독교적 사유에 대한 헤겔의 사변적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헤겔은
역사를 어떤 변신론이라고 봤습니다. 변신론이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자연 속에서 바라보는 어떤 악, 고통과 신의 전지전능함, 우리 기독교의 신 얘기하면 전능하고, 그죠? 세계를 한꺼번에 창조하니까요. 또 세계를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도 있죠. 전능하고 전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도덕적으로 가장 선한 존재라고 흔히들 기독교 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독교적인 신, 절대자, 신적 이성이 어떻게 이렇게 불완전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아파트에 창밖에 던져서 죽이는 사건이 매번 우리나라 지금 일어나죠. 전쟁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 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태풍, 지진, 도대체 전지전능하고 지고지선한 절대자가 만든 세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불완전하고 악으로 똘똘 뭉친 세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전통적으로 변신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주제였죠. 즉 신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느냐?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악과 고통으로부터 신의 전능함과 전선, 신의 절대성을 어떻게 양립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변신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신학적인 또 철학적인 아주 중요한 서양의 중요한 어떤 그 화두 주제죠. 그것을 해겔은 역사 철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변신론, 진정한 의미의 신의 변호는, 신의 정당화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성이 자기를 실현시키는, 즉 신이 자기를 실현시키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겪는 고통과 악과 전쟁으로 통한 어떤 그런 비참함, 고통,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적 이성의 어떤 정신적 힘은 무한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에도 불구하고 그 악과 고통을 매개로 해서 신은 자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해겔이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이성의 실현, 역사 속에서의 이성의 실현을 통한 어떤 신의 정당화의 모습인데요. 바로 그래서 해겔이 사실은 그 유명한 말입니다. 다 해겔, 우리 다 아는 분들, 해겔 여러분들 해겔이 역사 여기도 나옵니다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해겔은 인류사를 도살장으로 묘사를 합니다. 슐라트방크라고, 도살대.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가 어디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해겔 역시 긍정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행복한 순간은 거의 없다. 전쟁과 어떤 고통과 불안,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다. 도살대다. 그죠?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새롭게 유럽한테는 새로운 것이지만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죠. 마찬가지 아우슈비츠의 어떤 그 유대인의 대학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 기후적인 어떤 기후위기, 이런 걸로 인한 어떤 인류의 생존의 어떤 위협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인류의 역사가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고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고 살생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해겔은 도살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교활하게 자기를 관철시킨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왜 가능했느냐? 저는 바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정신에 화해하는 힘에 대한 해겔의 믿음, 낙관적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정신에 화해하는 힘의 낙관적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에서 해겔은 정신이 이렇게 무한하구나.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악의 어떤 형벌인 십자가형,
십자가형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당대 로마의 가장 극악한 범죄자만이 받는 최악의 어떤 그 형벌이었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온갖 고통과 좌절을 겪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예수가 부활을 했다. 또 그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이게 바로 헤겔이 생각한 정신의 화해하는 힘의 무한성에 대한 낙관적 믿음의 어떤 신학적 토대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끊임없이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떤 정신의 무한성,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헤겔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죽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어떤 부정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전쟁, 살육, 경쟁심, 이기심, 어떤 세계사적 인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어떤 권력욕, 야망,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이성을 실현시키는데 하등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헤겔은 그런 정신의 무한성을 믿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헤겔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짧은 순간, 짧은 거지만 대략 한 5분이나 10분 정도에 이런 어떤 그 이성의 관계와 정신의 어떤 그 화해하는 힘의 무한성에 대한 어떤 헤겔의 낙관적 믿음이 굉장히 왜 문제적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제가 두서없이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몇 가지가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죠. 고통이라고 상징되는 것, 고통, 불행, 전쟁, 악, 살육, 무자비한 살생들, 아메리카 원주민의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 이런 고통이 어떻게 절대적 이성의 실현에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라고 설명될 수 있는지, 과연 온갖 고통과 불행과 이런 것들이 과연 헤겔이 생각하듯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등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춘기를 통해서 보듯이 헤겔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 유한한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신과 화해하기 위해서,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불행을 겪어내야 된다.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 인간은 더 성숙한다. 더 정신적으로 고차화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헤겔의 반대에서 우리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는 무의미한 고통이 있지 않느냐. 과연 어떻게 모든 고통과 불행이 그런 긍정적인 것으로 환수될 수 있는가? 달리 말하면 설령 아우슈비츠의 600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기록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죠. 유대인을 죽여서 태워가지고 비누를 만들 정도의 그런 어떤 잔인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이 어떻게 이성의 실현이라고 하는 긍정적 계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그건 혹시나 고통과 불행과 전쟁을 지나치게 신성화시켜가지고 고통과 불행에 대한 우리의 비판적 저항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하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어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반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신의 화해하는 힘에 대한 해결의 낙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의미를 지나치게 신성화시켜서 무의미한 고통을 사실 간과하는, 또 고통을 미화시키는 그런 어떤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 그런 지점에서 바로 해겔의 유럽 중심주의적 역사관이 바로 식민지 지배라든가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든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끊임없이 해겔 역사 철학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폭력의 어떤 그 미화, 또 폭력과 전쟁과 잔인성이 갖고 있는 어떤 무의미한 무익한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홀히 평가하는, 달리 말하면 폭력을 지나치게 신성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무의미한 폭력에 대한 저항의 의식과 비판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그런 어떤 어두운 얼굴을 해겔의 진보적 역사사관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제가 문학을 잘 모릅니다만 뭐 전형적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주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도스토옙스키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기가 온갖 고통을 받고 죽어갈 때 그 예를 들으면서 이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사건을 봐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신의 정당함과 신의 전능함과 신의 어떤 지고지순함이 입증될 수 있느냐. 신이 정말로 정당하고 도덕적으로 최고고 전능하다면 그런 어린아이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 거냐. 달리 말하면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죽어갔을 때 숨어있던 신은 도대체 신이냐. 심지어 해겔처럼 그런 고통과 잔인함 속에서 뭔 이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레비나스가 바로 얘기를 합니다. 레비나스가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로서 20세기 뭐 굉장히 해겔 정신철학을 비판하는데 큰 어떤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해겔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정신의 무한한 어떤 화해하는 힘, 정신의 화해와 용서의 힘,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악이 용서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해겔의 이야기는 바로 레비나스가 볼 때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모든 악이 용서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악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대체 어떻게 모든 악이 용서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겔이 얘기하듯이 모든 악과 부정성은 없어지고 정신의 상처는 어떤 말끔히 치유된다.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어떤 해겔의 어떤 역사 철학의 진보성,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폭력성이랄까요? 어떤 불충분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나가는 말에서는 사실은 제가 좀 생각하는 바 해겔과는 다른 사유의 길에 대한 제 이야기 혹은 유대 사상가들과의 대화 속에서 제가 터득한 그러한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겔과는 다르게 이성의 실패 가능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성의 승리의 역사만을 구가하는 것으로 해겔처럼 바라보는 것은 사실 절반의 진실도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성이 설령 신적인 이성이라 하더라도 이성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그 이성은 창조된 세계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존재자로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 사유의 모험을 여기다 단상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강연을 끝마치면서
꼭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헤겔은 이런 정신의 화해하는 무한한 힘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낙관적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주장은 잘못하면 레비나스가 얘기하듯이 무한한 용서의 가능성은 무한한 악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한번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사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현대 사회라든가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눈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염두에 두면서 쓴 글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2부 순서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오늘 들으셨는데 역사는 진보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강연 선생님 뭐라 그러셨어요? 결국은 헤겔은 역사는 진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강연 선생님은 그러한 역사의 진보라고 하는 그 낙관론적 사고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 강연 선생님 문제의식이 이제 제기가 됐고요. 근데 아까 우리 강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선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우리 조선 사회를 우리가 서양식의 중세 봉건 사회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건 아마 식민사관 논쟁에서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영의정이 영의정 자식한테 물려주냐 그건 직업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선시대도 계급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양반이죠. 그죠? 양반은 양반을 대물림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왕은 당연히 세습하는 거고요. 양반도 세습이 되지 않습니까? 되죠. 그죠? 예, 영의정은 직업이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양반인 아들이 지가 또 능력을 발휘해야지 영의정이 되든 이조판서가 되든 하는 거고 양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신분제 사회, 계급 사회가 분명한 거죠. 그런데 노비는 어떻습니까? 노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양반 중에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예. 왕족 중에도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모에 걸리게 되면. 다양합니다. 그죠? 서양 중세에도 일종의 그런 경우들이 가능하죠. 노예가 되는 거. 고대에서도 여러분들 전쟁 쳐가지고 이기면 그 이긴 나라의 국민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거죠. 플라톤도 한때 노예가 됐던 경험이 있으니까 등등. 이게 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게 비교하는 것들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조선 사회를 중세 봉건 사회로 볼 수 있는 거냐, 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자, 근데 이제 헤겔한테서 참 중요한 문제들은 오늘도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만 다양한 이 개념들입니다. 이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정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 영혼이라고 얘기도 하고 세계혼이라고 얘기도 하고 절대정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절대이념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헤겔이 이렇게 많은 개념들을 여기저기 쓰는데 대부분 의미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걸 뭐 다른 식으로 하면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신의 개념과 거의 뭐 등치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다만 바로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피안의 세계에 인간 그 외부의 세계 저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 그 신을 헤겔은 바로 이 세속의 세계로 끌어내려오는 거죠. 그 신을 끌어내려와서 어디다 넣어버리냐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성, 그 이성이 하는 역할은 바로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사유하는 능력입니다. 이성이 하는 능력. 그 사유하는 것들을 통해서 생각한 것, 사고한 것, 그게 이제 일종의 사상입니다. 헤겔한테서 그 사상이 철학으로 이제 표현된 거죠. 역사 철학이 되고 법 철학이 되고 뭐 다양한. 그래서 헤겔한테서는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 이제 우선시돼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럴 때 역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단순히 고대, 중세 혹은 뭐 현대 이렇게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나눠서 어떤 특정한 그 시대, 사건, 사실을 얘기하기보다는 헤겔한테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수한 것들, 이 특수한 것들의 소위 말하는 연관성이죠, 그죠? 연관성. 그러니까 이 특수한 것들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의 집합이 바로 전체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안에서 인간은 혹은 인류는 아까 우리 강현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된 거죠. 역사에 의해서 혹은 이성에 의해서 정신에 의해서 정신이 실현되는 과정 중에 인간들은 그렇게 이용이 됐던 겁니다. 로마 공화정이 시저에 의해서 황제, 일종의 1인 독재 체제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의 흐름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민주정으로 갔다가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 민주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전제정, 독재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독재에서 다시 또 민주정으로 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고대나 지금이나. 다행히 우리는 지금 민주정입니다. 민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는 이 순환이죠. 그죠? 순환입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는 과정이 그런 건데 그런 순환론적 관점이 있는데 헤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역사의 종말이 있다. 이성의 종말이 있다. 철학의 종말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전혀 이제 다른 얘기들이 헤겔 이후에는 나오게 됩니다만 어쨌든 헤겔에서는 자기 시대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철학의 종언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 강연을 통해서 우리 강의 선생님께서 여러분한테 던지신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뭐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좋고요. 들으시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등등 포함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예, 교수님의 강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생각할 그 문제를 저희들에게 많이 던져주신다는 것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역사 철학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과거에는 중국이 압도적인 세계 그 강대국이었는데 현대에 와서 어떻게 서구 세력에게 우리가 모든 주권을 내주었는가, 패권을 내주었는가,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GDP라든지 이런 것이 그 감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이 압도적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교수님 좀 일맥상통한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너무 덩치가 커서 갈등이 적고 전쟁도 그 뭐라고 할까요? 유럽에 비해서 유럽은 또 너무 작은 나라가 많아서 계속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전쟁하고 서로 그 막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또 이 뭐랄까 할까요? 그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에 중국은 너무 큰 덩치로 비대하게 오랫동안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칸트를 하고 헤겔을 했는데 칸트를 할 때 그 주제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헤겔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칸트만큼이나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에 버금가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필요한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 칸트와 헤겔 시대의 자연과학과 산업혁명 시대였다면 그 이후에 두 번의 큰 세계 대전이 있었고 지금도 산업혁명이 버금가는
정보 디지털 혁명 시대고 기후 위기 또 생태 위기 그럼 이런 어떤 큰 전환의 시기에 또 다른 우리에게 또 그 전해가 필요한지 있다면 어떤 또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뭐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제기인데요. 그런 문제제기 첫 번째 문제제기와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이재성 선생님의 어떤 설명과 관련해서 잠깐 또 제 설명을 하자면 조선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조선 사회를 어떤 사회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한국 지성사와 현대사를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양반의 문제, 양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모호한 지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재경 선생님이 잘 얘기하듯 영의정은 직분이죠, 지위. 근데 직분과 신분이 일치하는 게 중세입니다. 제가 이해하건대 중세 사회를 신분제 사회라고 한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직업이 직분이라는 얘기예요. 직업과 직분과 신분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면 이게 직업인데 이 농업을 담당하는 신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을 하면 자자손손 농업만 해야 됩니다. 그게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선 사회는 절대로 그런 의미의 신분제 사회가 아닙니다. 왜? 농민도 과거제를 통해서 영의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영의정이 되면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지점입니다. 신분제적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정 자손들은 늘 예를 들면 뭐 할아버지가 판서했다 하면서 행세를 하죠. 사회적인 양반의 행세를 할 뿐이지 그런 양반이 중세적인 신분제처럼 그 신분을 어떤 세습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의 신분과는 완전히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비 문제도 아까 제가 노비와 노예가 같으냐 같지 않느냐, 이거 제가 굉장히 글도 좀 쓰고 그랬습니다만 다른 점이 있죠. 있지만 만약에 노비와 노예가, 서양적인 노예가 굉장히 일치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바로 유럽의 역사 발전 단계, 헤겔이나 막스, 특히 막스를 통해서 유명했던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농노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이게 이제 역사 발전의 5단계 법칙으로 널리 유명해진 발전 단계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노비가 노예라고 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중세도 아니고 고대 노예제 사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그 지식인이나 일본 학자들이 집요하게 문제 삼았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조선은 봉건제도 없는 이상한 어떤 저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문명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하여간 저는 그것을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비와 노예의 존재 의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과거제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직분, 지위와 어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일치되지 않았던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지위 상승을 과거제를 통해서 허용했던 그런 의미에서 개방적이고 근대적인 사회의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조선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될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늘날 한국의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지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너무 붙여가지고 제가 무슨 역사학자는 아니니까요. 하여간 그래도 제가 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것과 사실 미묘하게 중첩되는 게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오늘날 이제 서양 중심의, 유럽 중심의 사유 방식에 대한 어떤 동요나 비판은 상당히 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한국에도 그 유럽 중심주의적 사유 방식에 의해서 서술된 그런 어떤 근대사나 세계사나 중국사나 동아시아사의 허점과 한계를
밝혀주는 굉장히 훌륭한 연구서들이 꽤 많이 번역되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한국에는 적고 여전히 어떤 교과서적이고 주류적인 입장이 서구 편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가려져 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마찬가지 1800년까지 중국이 유럽에 못지않은 혹은 유럽보다도 더 어떤 상업적 경제적으로 어떤 부유함을 누렸던 국가였고요. 또 헤겔이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헤겔이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중심주의적 사유 방식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철학자인데요. 이 헤겔조차도 역사 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대 유럽 사람들에게 중국이 문명의 모델로 인정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런 것을 삭제하고 망각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게 헤겔과 초기 막스 또 몽테스키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유럽 사회 또 유럽 사회가 바라본 동양 사회의 관점을 우리가 그냥 사실 많이 흡수한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교과서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바로 몽테스키에 헤겔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몽테스키나 칸트나 헤겔이 늘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은 영토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적이 없고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의 정신이 드러나지 않고 질식되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동아시아의 중국 중심의 질서는 상당히 유럽에 비교해서는 엄청난 평화지향적이고 평화적이었죠.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조선의 임난 빼놓으면 조선에서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의 주도권이 흔들리기 전까지 19세기 말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200년 동안. 이런 어떤 지역적인 질서의 어떤 특성도 사실 동아시아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과 서를 비교할 수 있는 이제 시야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제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국이 너무 미묘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한국 사회를 또 가르는 어떤 쟁점이지 않습니까? 중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래도 중국이 지금 미국과 버금가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것 이것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서구학자들도 그렇고요. 중국의 부상을 리라고 하는 어게인 다시 재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좋든 나쁘든 인류 역사에서 늘 사실 인류 문명을 주도하는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뭐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촬영도 하고 뭐 그러니까 또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중국 문제가 참 굉장히 큰 쟁점인데 제가 조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또 유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공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사느냐 아니면 공자를 다시 세워야 나라가 사느냐 모를 일이죠. 저는 공자와의 대화가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관계상 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 강연에서도 마찬가지 오늘은 명시적으로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21세기 인류 사회는 저는 미중유의 위기의 시대고 그런 의미에서 문명의 거대한 전환의 시대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지만 문명의 전환 시대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인류나 지구상의 생명 자체가 멸종되는 시기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류세라고 이 지구의 48억 년 역사 속에서 6번인가요? 5번의 대멸종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6번째인가의 멸종의 시대가 바로 인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인류세, 인간세라고 하는 지질학적인 용어가 지금 뭐 학자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종말까지도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더더욱이나 동서고금에 대한 어떤 시각을 키워야 된다. 동양의 전통과 사상을 다시 보고 또 동서를 비교하고 고금을 꿰뚫어서 저는 정말로 이 미증유의 인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발하지 않으면 대인류 전환의 문명의 대전환을 다시 일궈내지 않으면 사실 저는 상당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명 전환의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것도 너무나 사치스러울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동서를 구분지어 가지고 공자는 나쁘고 뭐 저열하고 전 근대적이고 동아시아의 역사는 볼 거 없고 뭐 그런 식의 생각은 이제는 빨리 벗어나서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서양에서 배울 건 배우고 또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배우고 하는 그런 넓은 개방적인 마음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명의 대전환의 시기, 위기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정신의 화해하는 힘의 무한성에 대한 낙관적 믿음이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유니 자율성이니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그런 사유가 과연 21세기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게 아니고 아까 네이버의 열린연단의 마지막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 하는 얘기는 저는 생명의 시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자유보다는 생명이 21세기 인류가 생각해야 될 어떤 화두가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답변은 됐습니까? 우리 뭐 칸트한테서는 인식에 대해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헤겔은 그렇게 보면 역사를 이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에 대한 대전환이 있다. 우리 이제 오늘 강의자 선생님은 문명의 대전환이라 그렇게 표현하시네요. 혹시 방법론적으로 하나 제기를 할 수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문명 대전환을 위해서. 문명 대전환을 위해서 저는 역시 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유대 사상가들의 어떤 통찰로부터도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공자와 맹자의 어떤 생각도 주의 성리학을 통해서 많이 제 생각을 가다듬고 있는데 저는 화두가 이미 얘기했듯이 저는 제가 최근에 또 그래서도 자율성에 대한 아주 나종석의 새로운 이론을 이제 써서 지금 발간이 됐는데요. 저는 돌봄, 그러니까 공자의 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걸 돌봄의 행위라고 보고 이 돌봄을 인간의 자유의 어떤 근원적인 터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에 대한 보살핌과 돌봄이 저는 자유의 궁극적인 터전으로 재해석돼야 된다. 그것이 공자 사상 어진 마음 인해 21세기의 버전, 21세기적인 어떤 새로운 공자 사상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공자를 재해석함으로써 문명 대전환의 철학적 사유의 어떤 터전을 저는 생명에 대한 보살핌, 또 그런 보살핌과 돌봄의 활동으로서의 자율성의 어떤 재규정으로서 한번 이렇게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요즘 많이 특히 응용윤리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려의 윤리라는 표현을 쓰죠. 배려라는 표현을 쓰는. 물론 뭐 이런 여러 가치들입니다. 자유의 가치든 자율의 가치든 혹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돌봄의 가치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그런 가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물었을 때는 항상 이 가치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걸 이제 우리 선생님은 포괄적으로 생명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 이외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까지 다 이제 이 배려하고 돌보고 그리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또 경이롭게 바라보는 이런 태도들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명 대전환이 하는 방법론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시민 여러분 각자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들에게서 무엇 하나 배려하는 태도, 먼저 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가지는 것, 이런 것들도 뭐 방금 우리 강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동안 제가 여기 온라인에서 온 물음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명수님이 보내주신 물음입니다. 헤겔의 역사 철학을 역사는 순환하면서 진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간명한 그런 물음입니다. 예. 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헤겔이 과연 순환적인 헤겔의 역사 철학의 진보 사관이라고 한다면 그 진보 사관에 어떤 순환적인 요소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고요. 흔히 우리가 뭐 80년대 이런 때 대학 다녔던 분들은 다 경험했겠습니다만 뭐 정반합 변증법적인 어떤 그 과정이 어떤 나선형을 이렇게 통해서 형상화되지 않습니까? 나선형으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간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어떤 일정 정도의 어떤 몰락의 계기랄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넓게 말하면 순환의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상당히 쟁점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 자체가 헤겔한테는 닫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의 어떤 종말론적인 구원사관 때문에 이미 역사는 근본적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거로 헤겔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어떤 전면적인 후진이라든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순환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은가, 사유구조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이 텍스트 안에서 보면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헤겔의 이 역사 철학에 대한 일종의 비판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입장에 있어서 혹시 헤겔을 비판할 수 있다면 거기서 아도르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게 뭔지 우리 시민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만은 뭐 사실 이재정 선생님이 저를 너무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도르노니 뭐 이런 걸 다 아는 건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하여간 제가 이제 최근에 아도르노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그 다음에 또 어제 오늘 또 강연을 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집에 고통의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아도르노의 이야기, 그러니까 고통의 신정론이라고 하는 결국은 고통을 어떤 정당화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고통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아까 얘기했고 아도르노가 얘기하고 있듯이 과연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사건, 그런 고통과 어떤 그 죄악, 잔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건 정당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저는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무의미한 고통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 무의미한 고통의 허덕이는 묻 생명이나 이웃 동료와의 어떤 연대, 고통받는 생명과의 연대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고통을 여전히 가하고 있는 현실 세계의 불완전성에 대한 어떤 비판적 사유, 견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아도르노가 그런 길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고통받는 생명과, 물론 생명은 아니죠. 아도르노한테는 고통받는 사람, 고통받는 생명, 저는 그렇게 좀 확장하고 싶은데 그런 연대, 고통받는 사람과의 공감과 연대의 계기가 저는 아도르노 사유에서 높이 평가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저는 공자가 얘기한 어진 마음,
인이라고 하는 건 뭐 맹자로 얘기하면 측은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달리 말하면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차마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진 마음의 사실 출발이고 어떻게 보면 전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생명을 외경스럽게 바라보고 차마 해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고통받는 생명과 이웃과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아도르노의 어떤 생각과 공자의 생각이 저는 연결된다고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년 3월에 나오는 책에도 그 챕터가 하나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그런 고통의 신정론에 대한 아도르노의 어떤 신랄한 비판, 이런 것은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제 오늘 제가 글을 보면서 이게 발터 베냐민에게서 나온 거라고 하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발터 베냐민 같은 경우는 헤겔의 목적론적인 역사 사유를 해체시키고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과거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즉 과거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억을 다시 회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어떤 동력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의 어떤 새로운 역사적 사유의 어떤 모티브들을 아마 아도르노가 많이 이렇게 둘이 서로 뭐 영향을 주고 받았겠죠. 이렇게 통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또 오늘 강연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 발터 베냐민 역사 철학에 대한 태제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발터 베냐민이 아도르노의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은 그 중에 중간 매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류 정치 철학자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이 발터 베냐민의 사상을 자기화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용을 해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나 아렌트는 그대로 표현하고, 아도르노에 대한 아주 그런 그 배신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는 이 발터 베냐민의 관계,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그 어려운 행로들을 같이 했고, 발터 베냐민의 사유를 직접 옆에서 겪고 다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발터 베냐민이 죽지 않고 있었다면 엄청난 아마 사상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건 뭐 뒷얘기입니다.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봉덕동섬 김봉수입니다. 헤겔은 역사를 이성적 발달 과정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헤겔의 당시 역사에 있어서의 이성의 역할과 곁들여서 우리 한국사 근대사에서의 이성이 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실 질문이. 근데 헤겔, 아까 제가 강연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헤겔은 뭐 역사를 통해서 신적 이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성이 관철되고 실현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역사가 의미가 있다라고 본 거죠. 역사의 의미를 찾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성이 역사 속에서 자기를 관철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게르만 유럽 근대 게르만 세계에서 근대 국민국가를 통해서 보편적인 자유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줬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역사가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끝이자 완성으로서의 목적, 논적인 역사 철학을 헤겔이 구상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겔이 얘기하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에 대한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유라고 하는 건 결국은 또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성과 자유의 실현의 어떤 과정으로서 역사를 생각했다. 이 정도 얘기한다면, 그러면 아까 제가 사실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질문을 드렸으면 또 조선과
현대 한국 사회의 연관성, 또 제가 아까 이재성 선생님이 소개하셨던 2017년도에 대동민주주의학과 21세기 실학 부제가 한국 민주주의론의 재정립인데,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 한국의 근현대사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현은 서구적인 해결적인 이성적 자유의 실현의 과정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묘한 의미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적인 조선 사회에서 축적된 유교적인 대동 정신을 매개로 해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시켰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정신은, 그래서 저는 대동정신이라고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이런 의미의 대동정신은 해결적인 의미의 이성적 자유와는 중첩되지만 저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물음,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방식으로서 실현되어 왔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력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성찰할 때 우리가 서양의 역사적인 모델을 늘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 같은 것들을 또 염두에 두고서 사유하지 않으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가능하지 않고요. 그런 한국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면 당연히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 사유를 마련하는 데에서도 엄청난 오류와 실패가 예견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능력과 역량을 키워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정신 이런 건 역시 하나의 실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학자로서 그런 어떤 제언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국 지식인 사회는 어떻게 보면 참 그런데요.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고독스럽다. 고독한 어떤, 그래 가끔씩 이렇게 이재성 선생님의 백군성 선생님이 저를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가끔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의 지적 작업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저의 고독을 이해해 주셨다면, 고통받는 나종석과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제 책도 많이 사주시고 또 많이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한국 사회에서 철학자로서, 철학 연구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로 고독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서울대 모 교수님으로부터 한국의 소위 말하는 학회들입니다. 철학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학회 이 컨퍼런스 과정에 해놓고 발표자 1명, 토론자 1명, 뒤에 모든 곳은 텅텅 비어 있는, 그걸 찍어가지고 영어로 기술을 해서 전 세계에 다 돌렸습니다. 이게 한국의 지금 학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걸 받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시절만 하더라도, 그죠? 우리 선생님들 따라다니면서 학회에 뭘 하나 배우겠다고 그 어려운 시절에 80년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학회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철학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학문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미래 20년, 30년 뒤 한국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빨리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저는 글을 읽어보고 영어로 그냥 전 세계에 날려버렸어요. 그걸.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라고 보겠습니까? 한국에 지금. 그리고 국제회의라고 한답시고 각 대학마다 무슨 연구단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국제회의라고 하는, 국제학회라고 하는 것도 그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나종석 박사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뭘 하더라도 우리 사회철학 연구에서 한번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외에는 어디에서 지금 답을 안 줍니다. 역사학계에서도 그렇고 동양철학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연구와 작업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을 보면 모두가 각자에게 빠져 있습니다. 연구자끼리도 대화하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각자 안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연구자들의 진면목이기도 하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러 바깥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어떤 또 즐거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논의를 하면서.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학문적 상황입니다. 저도 뭐 사실 늘 철학 영역에서만 제가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학문 영역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두리동에서 온 이영희입니다. 먼저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교 철학은 시민 강좌입니다. 시민 강좌에 이렇게 성의 있게 교재를 만들어 주셔갖고 정말 감사했거든요. 저는 읽기도 벅찼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수님 만나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얼마 전에 몇 책에서 봤는데 데카르트 이후 철학은 비판의 연속이었으며 이때의 비판이란 단순한 부정이 아니고 철두철미한 이해라고 한다. 이런 기제를 읽고 내가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을 비판하는 쇼펜하우어는 엄청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단어를 선택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헤겔로서 끝나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를 배울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그러면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역사 철학을 어떤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단어를 써가면서는 그것도 18년이나 후배인 학자가 했을까? 그게 엄청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문학에서 문사철이라고 하면은 사회에 해당하는 게 역사학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 역사학과 역사 철학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은 그 다름 어떤 게 제일 다른지 역사학과 역사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도 찾아 듣기 힘든 좋은 질문들, 정말 솔직히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쇼펜하우어와 헤겔의 관계 역시 사실 곤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만은 쇼펜하우어는 오늘 강연과 연관해서 보면 역시 헤겔과는 다르게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헤겔보다는 진지하게 고려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흔히들 얘기하듯이 쇼펜하우어에 이르러서 사실 서양 철학에서 서양 철학 역사에서 처음으로 동양에 대한 불교라든가 동양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서양 철학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헤겔과 쇼펜하우어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것들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강연 주제와 한정해서 헤겔과는 다르게 아마 헤겔의 그런 이성의 관계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낙관주의에 대해서 아주 전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어떤 뭐 거꾸로 거의 뭐 그러니까 흔히 패시미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관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쇼펜하우어가.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헤겔에 비해서는 진지하게 어떤 감수성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정도. 그렇지만 이게 뭐 헤겔과 쇼펜하우어의 전면적 비교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대답 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온라인이나 이런 것에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솔직히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제 개인적인 것이고 그리고 시간의 관계라든가 또 제 인식의 부족 때문에 어떤 전달력 같은 데서 늘 어떤 한계가 오기 때문에 어떤 오해의 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 넓은 마음으로 오해해 주시 마시고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고요. 또 그래서 두 번째 역사학과 역사철학 흔히들 문사철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보듯이 이건 문학, 철학, 역사 이거 보니까 분과 학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대의 학문이 어떻게 보면 분과 학문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대 학문 시스템의 어떤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학도 지금 그런 식으로 분과 학문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국문학 교수 있고 철학 교수 있고 역사학 교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철학과 대비해 봤을 때 좀 분과 학문적인 그런 어떤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분과 학문적인 역사학은 사실 해겔까지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투키디데스라든가 뭐 폴리비우스라든가 역사학자들은 기라성 같은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제도화된 형태의 분과 학문 시스템으로서의 역사학은 해겔 이후에 나온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역사학의 탄생에 사실 해겔의 역사 철학이 굉장히 또 큰 영향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역사 철학은 그런 의미에서 분과 학문의 어떤 학문과는 다르고 해겔의 역사 철학은 어떻게 보면 철학 자체였어요. 해겔은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지만 한마디 또 말씀드리 아무리 이 해겔이 욕을 얻어먹고 비판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에서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역사성에 대한 감수성을 갖게 되는데 해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설령 목적론적 역사 철학이 설령 비판의 도마에 올려 놓아지는 그런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겔이 그런 역사적 사유인식의 중요성에 끼친 영향은 뭐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엄격하게 표현하면 역사학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사실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이제 역사학. 역사 철학이라고 하면 그러한 사건 혹은 사실로 기술된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제 사유한다는 거죠. 그 역사를. 그게 철학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 쇼펜하우어와 관계는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사실은 해겔 이후 해겔 철학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실존주의라는 철학이고 생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쇼펜하우어, 키아케고르, 니체와 같은 혹은 현대 해겔과 같은 하이데거와 같은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해겔은 항상 전체를 얘기합니다. 진리는 전체다라고 총체다라고 할 때 큰 것, 공동체, 사회 이걸 얘기를 한다면 이 쇼펜하우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 개인, 실존의 문제를 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하는 인간들이 있죠. 그 인간의 모습. 그걸 이제 해겔과 같은 사람은 표상 그것만 문제를 삼는다면 자기는 이제 의지의 문제를. 그러니까 의지와 표상으로서 이 세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텍스트를 써냈죠. 이거는 꼭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길 저는 권합니다. 쇼펜하우어를 이해하는데. 왜 오늘 쇼펜하우어가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고 해겔이 이렇게 알려졌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런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면 또 새롭게 쇼펜하우어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부터는 다음을 우리가 기약해야 됩니다. 다음. 거기 아마 뭐 좀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 만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전체 2022년도 하반기 목요철학 입문 포럼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2주 더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차문화 학술대회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12월 15일에는
시민 인문학 향연이 있습니다. 바로 수료식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문포럼은 오늘 끝나지만 2주간 더 목요일 날 여러분들을 이 공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우리 나종석 교수님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되시면 다음 시간 차문화 학술 대회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차라고 하는 이 문화에 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귀를 경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그죠? 특히 건강에 좀 유념하셔야 될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